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이상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지난 1979년 10월, 부산과 옛 마산 시민들이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반대하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바로 부마 민주항쟁인데요. 엄혹하고 어두웠던 시절,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40년 만인 올해 부마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0 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포커스인에선 한국 4대 민주화운동 가운데 하나인 부마 민주항쟁을 다뤄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의 허진수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걸음 해주신 분입니다. 부마 민주항쟁 당시에 14살의 가장 어린 나이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었던 피해자 김효영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끝으로 부마 민주항쟁 관련해서 지금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있는 MBC 경남의 장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허진수 의원님, 자,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진상규명위원회는 단체라기보다는 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으로 이렇게 구성된 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원은 대통령의 위촉에 따라서 그 11명이 위촉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연직으로 부산시장, 창원시장, 경남도지사, 안행부 장관, 네. 행안부 장관 이렇게 4사람이 당연직이고 그리고 15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하는 주요한 업무는 진상조사, 부마항쟁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이고요. 그다음 피해자 인정, 그러니까 이게 관련자냐 아니냐를 인정하는 결정을 거기서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얼마 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결정도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네. 부마항쟁과 관련된 피해 사실을 모두 밝히고 보상하는 모든 업무, 그렇게 하는 기구, 국가기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현 기자, 이제 10월 16일 이제 부마 민주항쟁 기념일에 방송될 특집 다큐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역사의 바람 마산을 일깨우다라는 제목인데요. 10월 16일 밤 10시 5분부터 11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우선 이 마산 그리고 부산에서 부마 민주항쟁이 왜 시작됐는지 배경을 시대적인 상황을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고요. 네. 그리고 항쟁의 진행 과정들을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경찰 그리고 군 그리고 중앙정보부가 얼마나 또 이렇게 많은 폭력과 그리고 불법을 저질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준 씨 사망 사건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편의대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고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드러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큐멘터리에 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부마 민주항쟁이 지금 40년 가까이 왜 이렇게 은폐되고 지워졌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이렇게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풀리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제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담아낼 예정입니다. 네, 피해자들의 문제 그리고 은폐된 그 과정까지 담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마침 김효영님 당시에 부산에서 오셨잖아요. 그럼 부마 민주항쟁 당시에는 마산에 계셨던 거죠? 예. 제가 그때 친구 3명하고 마산에 우연찮게 놀러 와가지고 네. 차비도 떨어지고 배도 고프고 해가지고 중국집에 잠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때 당시에 우연찮게 그 부마 항쟁 그 데모하는 걸 구경하다가 호기심에 졸졸졸 따라간 기억이 있는데 네. 거기 저에게는 한 40년 동안
아픈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그게 14살 때였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조금 뒤에 듣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하신 세 분에게 이렇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각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나에게 부마 민주항쟁이란 무엇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허진수 의원님, 그 부마 민주항쟁은 무엇입니까? 부마민주항쟁, 나에게는 어떤 내 삶을 규정하는 그런 족쇄였다. 족쇄,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마항쟁을 통해서 거추응성 같은 정말 내 평생에도 보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유신 정권이 무너지는 광경을 그런 정말 그 감동적이랄까요 하여튼 그 귀중한 경험, 그런 소중한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해방감, 자유, 뭐 민주주의 이런 걸 만끽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또 강조항쟁이 네.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조항쟁과 부마항쟁은 쌍둥이 항쟁으로 봐야 됩니다. 유신 정권 하에서, 유신 체제 하에서 일어난 두 개의 항쟁이었거든요. 그래서 강조항쟁은 워낙 그 비참하고 처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아픔, 강주 시민에 대한 아픔, 그리고 그게 너무 아파서 그 괴로워할 정도로 그게 또 부채의식으로 저한테는. 네. 그래서 다가옴으로써 부마항쟁으로 인해서 일어난 강주항쟁이 그렇게 저한테 빚어짐으로 해서 저는 평생 동안 그 민족운동이라고 할거 그 말 속에서 뭐 고문, 구속, 수배, 또다시 구속, 수배 이걸 그 한 10년 동안 반복하면서 그런 젊음을 다 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한테는 부마항쟁이 족쇄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영 기자에게 부마항쟁은 무엇입니까?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참 이게 뭐 한마디로 단정짓기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저에게는 참 사실 부마항쟁이 지금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마항쟁이 일어난 이곳에서 사실 제가 기자 생활하기 20년 가까이가 되는데 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당시 뭐 부마항쟁 일어날 때는 저도 경남에서 살았고 한 6살 정도 됐습니다. 뭐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제 뭐 새마을 운동에 동참하면서 정권에 대한 어떤 비난 뭐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막상 11.6 사태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 소식을 듣고 우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네. 어린 나이에 굉장히 사실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잔영들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부끄러웠다는 얘기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어렸지만 부마항쟁이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몰랐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부마항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졌는데 수년 전에 부마항쟁 관련 토론회에 제가 토론자로 한번 참여하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가서 처음 제가 얘기했던 게 부마항쟁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오기 위해서 몇 가지 찾아봐서 공부를 했는데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번 특집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부끄러워하는 게 제 자신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라는 그 느낌들을 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마항쟁이라는 게 시대적으로 40년 가까이 철저하게 은폐돼 왔고 지워졌다는 기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이 알 수가 없었던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부끄러움에서 출발돼서 이걸 누군가는 드러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특집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부마항쟁이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오는 단어였습니다. 네. 장영 기자가 말한 그 부끄러움이란 단어가 저에게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유영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유영 선생님께 부마 민주항쟁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부마항쟁은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아픈 기억입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한 40년을 사회생활도 잘 하지 못하고 그 고문받던 기억과 그 아픈
나날들이 네. 항상 머리에 대색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1979년 10월 당시 마산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7대 도시로 성장할 만큼 마산 수출 자유 지역 그리고 한일 합섬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마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당시에 이 마산의 시대상이라고 할까요? 장현 기자가 이번 다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앞서 얘기했듯이 왜 부마 항쟁이 마산 그리고 부산에서 일어났는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들여다본 게 79년 그리고 70년대 후반 마산은 과연 어떤 사회였을까라는 거인데 좀 전에 언급했듯이 이제 전국 7대 도시로 급성장하게 됐죠. 갑자기 성장하게 됐습니다. 마산 수출 자유지역이 있었고요. 한일합섬, 전국에 정말 많은 뭐 고등학생부터 이렇게 젊은 노동자들까지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또 이제 뭐 결혼하는 비율도 좀 많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림시장에 가보면은 그게 뭐 예단을 팔거나 혼수품을 파는 가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림시장에 그런 혼수품 파는 가게 하나 정도만 있으면 뭐 대대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그런 가게들도 많았고요. 또 뭐 유흥가라든지 그런 음식점들도 굉장히 좀 많이 생기는 시대가 1979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마산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 수출탑 뭐 몇만 불 수출이라든지 탑을 만들고 뭐 기념패를 받고 이제 대통령 표창을 받고 이런 그 기업가들은 많았지만 또 그 반면에 노동자들은 굉장히 삶이 열악했다는 거죠. 네. 그 당시 마산 수출 지역의 그 한일합섬의 이제 근로자 여공들의 그 한 달 월급이 4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네. 4만 원 남짓이면 뭐 생활비 떼고 그다음에 또 학교 또 보내주는 그런 과정도 있죠. 숙직 빼면은 정말 몇 푼 안 되는 돈이었는데 근로자들의 생활은 점점 열악해지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인근에 그 79년 3월부터 이 YH 무역이라는 무역회사가 있었는데 수출 신발 가공 공장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대규모 이제 노사 분규가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김영삼 총재가 이끌던 신민당 쪽에서 이제 그 집회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김영삼 그 총재가 당시에 뭐 부산과 마산이 뭐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이 지역에 그 민심이 좀 지지층을 얻고 있었는데 뭐 제명이 되고 또 상도동 자택으로 가택 연금되면서 민심이 굉장히 좀 이제 이반되는 현상을 보이게 됐죠. 그래서 이 79년 마산이라는 거는 이 그 굉장히 빈부격차, 그다음에 열악한 노동자들의 현실, 그리고 YH 무역 사건이라든지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이 있었고 전국적인 많은 현상이었지만 굉장히 학교나 뭐 대학에서도 군대식 문화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두발 단속도 있었고 통금도 있었고 이런 문화들이 마산에 좀 줄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72년부터 이 유신 체제가 선포가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행 금지나 두발 단속 같은 통제된 사회였습니다. 이런 억압과 통제에 대한 반발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허진수 의원님 어땠습니까? 그럼요. 그 문화적인 억압, 이것도 그런 단지 두발 단속 그런 정도가 아니라 미니스커트도 단속했고요. 그다음 심지어는 그 금주곡조차 대부분의 노래가 대중가요 금주곡이 될 정도로 금주곡조차도 성행하던 그런 시대죠. 특히 그 병영 문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 군사 훈련을 시킨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병영 문화가 싹텄고요. 그 당시에 71년 혹시 대선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예비군 훈련 폐지, 그러니까 예비군 설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비군 설치법을 폐지하겠다. 그래서 예비군을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충격적인 얘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많은 그 국민들로부터 열광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군사적인 문화가 판을 쳤고요. 그다음 유신헌법 자체가 이 엄청난 악법입니다. 세계 유례가 없는 악법이거든요. 그 상권을 다 그 대통령 한 사람이 다 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악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 그리고
부마 항쟁으로 이렇게 이어진 건 그런 문화적인 억압뿐이 아니라 정치적 또 경제적 경제적으로는 그 당시 아주 그 수출이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제2차 올쇼크가 1979년 3월에 옵니다. 그리고 수출이 둔화되면서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고 그렇게 하면서 양극화가 아주 심화되는 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뭐 각종 노동 그 운동, 그다음 농민운동 이런 것들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탄압받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그 모여서 네. 항쟁으로 이렇게 발전되고 성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유신 체제에 그렇게 항거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전국에서 유독 마산과 부산에서 이 부마 민주항쟁이 왜 일어났을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예, 그래서 이 그 부산 마산이라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그 불평등으로 인한 그 평등의 그 분배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이 그 제대로 되지 못해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해서 불만들도 쌓였고요. 어느 곳에서 일어나도 그때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네. 부망쟁이 있을 때 서울에서도 그 항쟁 동조 시위를 하겠다고 각 대학에서 시위 움직임이 있었고요. 광주에서도 고등학생들조차 5개 고등학교가 그 부마항쟁과 동조 시위를 하자라고 네. 이렇게 서로 편지도 보내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어도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그럼 유독 부산 마산이냐? 그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출로 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합판, 섬유, 신발 이런 분야가 특히 그 네. 부산에 많았고요. 우리 이 경남 마산에도 자유수출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수출로 그 먹고 살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출이 둔화되면서 일어나고 실업자가 많이 생깁니다. 부산에 한 2만 명 정도가 실업자가 생겨요. 갑자기. 예. 그리고 마산만 해도 자유수출 지역에서 20개 이상의 기업이 도산하고 5천 명 이상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아주 불안한 예.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그 우리 장영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김영삼 변수 그것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왜 부산 마산이냐 이렇게 굳이 묻는다면은 그런 경제적인 특징과 특성과 그 정치적으로 김영삼의 변수 이것이 부마항쟁을 가능케 하지 않느냐, 부산 마산에서 항쟁을 가능케 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부마 민주항쟁이 시작된 게 부산대학교입니다. 허 의원님, 그렇다면 당시에 학생들이 이 주축이 됐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 불실은 학생들이 떠졌습니다. 그러나 부마항쟁은 시민항쟁입니다. 시민이 주역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고요. 민중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부마항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16일 아침에 부산대학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부산대 안에서만 시위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가지로 나왔거든요. 시가지로 나오면서 저녁에 퇴근 시간이 되니까 갑자기 그 대모 군중이 불어나는데 아마 그 부산 같으면 남포동을 중심으로 해서 16일은 남포동 중심으로 해서 6시쯤 되면 한 1만 정도가 학생들 한 3,400명에서 갑자기 한 1만 정도로 이렇게 시위대가 불어납니다. 그게 대부분이 다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중소상공인, 노동자, 무슨 뭐 그 주점 점원, 무슨 분식집 점원, 예. 배달부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저층 하층민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일으킨 항쟁, 그래서 시민항쟁 또는 민중항쟁 이렇게 봐야죠. 학생들이 그러나 예. 역할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네. 학생들도 주요한 역할을 했죠. 그 불씨를 댕기는. 부산대에서 그렇게 처음 이제 시위 소식이 들리고 이후에 경남대에서도 시위가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본격적인 시위가 이제 경남대 학생들 역시 주축이 돼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럼요. 부산과 마산의 그 시 전개 양상은 대동소이합니다. 네.
경남대도 이제 부산에서 시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막 전해지고 그래서 18일이 되면 오후 2시쯤 그 경남대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도서관 앞에서 그 시 선동 연설을 정인근 군이 선동 연설을 하고 시위대를 형성하고 시내로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 나오는 과정도 부산에서 시가지로 나오는 부산대가 시가지로 나오는 거나 경남대가 우리 창동 이쪽 시가지로 나오는 거나 그 행태는 비슷하게 그냥 그 경찰 출신을 뚫고 모이고 그리고 갑자기 밤이 되면 또 이쪽 지역도 노동자, 그 중소상공인 이런 분들의 일반 시민이 가시하고 이래서 시민항쟁으로 그래서 한 1만 명 정도가 마산도 제가 모인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네. 이번엔 김효영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효영님, 그 중국집 배달원으로 그때 당시에 배달을 갔다가 목격한 이 마산 시위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 생전에 그런 모습은 처음 봤죠. 학생, 대학생 형님들하고 또 시민 어르신들하고 이래 그 구호를 외치고 우리 행진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 호기심에 이제 저도 졸졸졸 따라다녔죠. 네. 근데 당시에 이제 14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모습 봤을 때 좀 두렵기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도 동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뭐 별 생각 없이 같이 그냥 따라다니고 노래 부르고 그걸 했는데 나중에 밤이 되고 좀 어두워지고 시위가 좀 가격해지면서 이제는 돌아갈 때가 갈 시간이 됐는갑다.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죠. 그 당시에 이 시위대는 그럼 학생들 또 직장인들 뭐 이런 분들이 모이신 건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대학생 형님들이 위주로 한 것 같은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이 합세한 걸로 그리 기억이 됩니다. 자, 장현 기자. 자, 10월 16일에 시작된 그 시위대 규모가 점점 이제 커지고 당시에 이제 정부는 18일에 이제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0일에는 이 마산과 창원 일대 위수령까지 이제 발동을 했는데 정부에서 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제 비상계엄 위수령인데요. 이 선포한 시기가 보면은 시위가 얼마나 좀 격리를 했는지 시간대별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대에서 시작된 게 10월 16일이죠. 그래서 10월 18일 0시에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까 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부산대에서 이제 학생들이 시작한 게 한 1,000명 정도가 교문 밖을 나왔거든요. 그리고 17일에는 부산에서 모인 시민과 학생 숫자가 5만 명이라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16일 과정에서도 벌써 한 2만 명 뭐 가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 뭐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이게 이틀에 걸쳐서 이제 커지다 보니까 부산에 우선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게 18일 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이제 뭐 들렸겠죠, 마산까지. 그리고 이제 경남대학교에서 10월 18일 오후 2시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마침 이제 경남대학교는 이제 휴교령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 휴교령이 좀 더 학생들을 결집시키는 뭐 좀 촉매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또 분석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경남 지역에 18일부터 이렇게 뭐 3.15 주변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고 그리고 18일 저녁이 되면은 이 수출 자유 지역이라든지 봉안공단에 퇴근하는 근로자들이 이렇게 퇴근하면서 뭐 경찰 그리고 군인들과 이렇게 대치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산 같은 경우는 18일 저녁 그리고 19일 새벽까지가 가장 대치가 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시위 양상들이 각각 사흘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낮하고 밤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낮 같은 경우는 대체로 좀 조용한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밤 같은 경우는 뭐 그 공공건물 파손이라든지 습격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부상자도 굉장히 속출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20일 정오부터
이 마산 지역에 이제 위수령, 뭐 창원 일부도 포함이 됩니다. 위수령이 선포되면서 공수부대원들이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이 부대원들이 어떻게 했냐면 군용 트럭, 뭐 육공 트럭이라고 보통 말해요. 군용 트럭에 이렇게 이제 V자 형태로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실제 이제 소총에다가 대금을 착금하고 시민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이 모습만 보더라도 아까 김용 선생님 처음 보는 모습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공포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전쟁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마산 시내를 계속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민들은 사실 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표면적으로는 이 군부대가 공수부대가 투입이 되고 나서 시위대는 뭐 전혀 이렇게 시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정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차별적인 이제 연행이 시작이 됐는데 김유영 선생님 당시에 이 경찰서를 어떻게 연행이 됐습니까? 앞에 가시던 분이 막 뒤로 돌면서 도망을 왔어요. 가음을 지르고 비명 소리가 나고. 저도 무작정 겁이 났죠. 그때부터. 그래 뒤쪽으로 저도 골목으로 이리 도망을 가는데 그 뒤쪽에도 다 인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 골목 뭐 군데군데 들어가는 데마다 다 부대원들이 있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인행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에 경찰서 연행이 되었을 때 뭐 유치장이라든가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 뭐 앉을 자리도 없었죠. 남녀 같이 있을 정도로 장소도 연락했고 뭐 화장실 이런 것도 가기가 힘들었고 뭐 벽에 뭐 기대고 이런 자체도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조금 많이 다치고 이런 사람들은 벽에 좀 기대게 해주고 나머지는 뭐 거진 서가 있고 뭐 앉을 자리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럴 정도로 일하겠습니다. 그럼 낮에는 그렇게 유치장에 있다가 밤에 이제 조사를 받으셨다고요. 근데 조사 당시에도 허위 자백을 강요를 받았고 또 고문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막 저녁에는 분리 나가면은 두드리 패고 고문하고 그래 또 뭐 못 이겨가지고 했습니다 그러고 뭐 그런 게 계속적으로 한 일주일 이상 반복된 것 같아요. 그래 뭐 두드리 맞고 또 자백 뭐 하고 했다 구고 다음날 되면 또 어제 한 거 맞지? 이러면은 아닙니다. 이래 했으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또 두드리 맞고 고문당하고 또 시간 지나면은 예 맞습니다. 했습니다. 이러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한 일주일 정도 반복된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인정을 하란 얘기였던가요? 뭐 돌멩이 던지고 파주서 불 질렀나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뭐 파주소에서 순경을 뭐 드라이버로 찌른 사실이 있나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모두 사실은 아닌데 자백을 강요받고 예, 처음에는 드라이브 그 말은 없었고 돌멩이 던지고 불 지른 사실이 있나 이거 한 가지였는데 2, 3일 정도 지나니까 드라이브 한 개를 가지고 오면서 그 순경이라든가 누구 찔른 사실이 있나 그래 한 것 같아요. 그래가
저는 뭐 생전 그런 일이 없으니까 예.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가 고문당하고 두들겨 맞고 결국 인정하게 됐고. 또 뭐 또 마지못해가 예 했습니다 하고 다음날 또 안 했습니다 이러면 또 고문당하고 막 그런 식으로 반복된 것 같아요. 이런 기억들이 원만한 사회생활에도 큰 걸림돌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 부마 항쟁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母亲이 저를 복학시키려고 학교에 찾아갔는데 학교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유는 잘 몰랐는데 다른 학교 전학 보내줄게 가면은 그 뭐 선생님이나 누가 와서 뭐 전학 왔나 어떤 놈 이런 거 뭐 물어보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 교무실 옆에 좀 앉아 있다가 한 대여섯 시간만 지치면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반복돼 가지고 한 3년 정도를 그리 하다가 결국 제가 졸업을 못 하고 예. 말았는데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뭐 좀 하려고 하면은 꼭 누가 틀어막고 예. 못하게끔 뭐 그래 그런 식으로 늘 반복되다 보니 제 성격도 좀 이상해졌죠. 그래가 대인기피증이 오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산속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예. 뭐 당시 유치장에서 경찰에 의해서 또 반성문도 많이 작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장현 기자, 이번 다큐 취재를 하면서 이 반성문 같은 거 많이 확인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남아있는 기록이 참 많이 없는데요. 네. 이 군법회의 재판 기록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 이 자료에 보면은 우리 김영님이 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쓴 것으로 보이는데, 선생님 혹시 이 글씨가 김영님 글씨체가 맞으신지요? 네, 그 실체는 맞습니다. 네네. 제 이 반성문을 좀 네. 이 관심 있게 들여다봤는데요. 1979년 10월 22일 그리고 24일, 26일 그리고 29일 총 4종류의 반성문이 있습니다. 예. 이게 날짜별로 가장 먼저 쓴 반성문을 보면요. 예. 굉장히 짧은 글이고 어쨌든 짧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틀에 한 번 꼴로 지나가면 갈수록 굉장히 길어지고 네. 구체적인 자신의 어떤 반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가장 충격적인 게요. 10월 29일 제일 마지막에 쓴 내용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10월 29일이면 11.6 사건 이후에 이후네요. 써진 예. 글입니다. 우리가 유치장에 있는 동안 각하께서 서거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의 죄책을 다시 한번 느끼며 반성과 참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당시 14살이라고 14살. 하셨는데 네. 과연 14살 구속 상태에서 오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과연 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이제 고문 그리고 이제 폭행이 과정마다 있었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한 행동이 아니라 예. 누군가 불러주는 그리고 누군가에서 이제 강요된 이런 조사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김효영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유치장 얘기를 하셨는데요. 피해자들 만나보면 대부분 유치장에서 겪은 일들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 기억을 정확하게 하시는데 예. 당시 마산경찰서 유치장이 10평 남짓이었습니다. 많아봐야 13평 정도 됐는데 예. 그 안에 유치인이 그 10월 19일 같은 경우는 273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0평에. 예, 10평이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그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면서 이제 과연 10평에 몇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실제 한번 그 해봤더니 한 평 정도 되는 유치장에 사람 9명, 10명이 들어가면 정말 앉을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 곳에 273명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일 때문에 평생 뭐 취업도 안 되고 학교도 사실 못 다닐 정도였다는데 이 당시에 김용님의 혐의는 소요 등의 혐의입니다.
이런 전과를 가지고 어디에 가서든지 뭐 취업을 하거나 학교를 예. 제대로 다니거나 학교에 이런 학생이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아마 이렇게 뭐 전학을 권유해서 예, 예, 충분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있다는 걸 아울러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반성문이라든지 조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말씀하신 것들 아마 입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 김유영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송두리째 흔들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허 의원님, 부마 민주항쟁 관련해서 피해자들의 보상이나 명예회복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법이 좀 미비합니다. 예. 그래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사망자, 상이자, 그다음 구금자, 그다음 해직자, 예. 학사 징계자 이런 사람들만 해줄 수 있고 또 구금 일수도 30일 이상 된 사람 이런 사람들 해줍니다. 지금 김우영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 구금된 일수 한 예. 42일 정도, 3일 정도 될 건데 네네네. 이 기간만 보상을 해줄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런 트라우마, 그 사실은 더 심각한 건 이 2차 피해입니다. 이 행위가 있고 난 후에 뒤에 정신적인 그 아픔을 가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큰 피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그 우리 김호영 선생처럼 그렇게 됐는데도 학교에 다시 복학도 안 되고 그래서 학업도 포기해야 되고 또 취직도 안 되고 평생을 이제 그 족쇄에 물려서 살거든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갑자기 구속돼서 갔다 나와 보니까 직장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직장 평생 못 다니고 그래서 거진 어렵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오니까 결혼 약속을 했는데 파혼도 당해버리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2차 피해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또 특히 그렇게 또 당한 사람들,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이 꼭 우리 김우영 선생님처럼 그렇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그냥 길 지나가다가 예. 그냥 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어떤 여자분은 애인하고 데이트하다가 잡혀가 끌려가가지고 그 군부까지 넘어가 40일 동안 감옥을 살고 하는 예. 이런 경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맞아가지고 부상당해가지고 평생을 그 불구로 왼쪽 어깨 이게 완전히 내려앉아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그 평생 불구로 살았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피해들이 엄청납니다. 지금 밝혀내지 못해서 그렇지 앞으로도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법도 좀 보완돼서 이런 그 2차 피해 실제로 1차적인 피해보다는 2차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2차 피해도 강주는 다 보상을 해줬습니다. 예. 강주처럼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열려야 된다. 그래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특집 취재를 한 장영 기자도 많은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동안 이 부마 민주항쟁이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되고 10월 18일 경남에서 이제 마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공수부대 투입되고 나서 조용해졌죠.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10월 26일 11.6 사태가 이제 벌어지면서 워낙 이슈가 컸습니다. 부많은 사람들이 기억조차도 사실 못할 수밖에 없었고 12.6이라는 엄청난 사실이 온 지면과 그다음에 TV를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이어서 이제 바로 나온 게 12.12 사태. 과도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역시 이제 군사 정부가 이어나가게 됐죠. 예. 만약에 그 당시에 또 이 정권이 제대로 또 바뀌었더라면은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부각을 하고 제대로 예. 이제 책임자 처벌도 했을 텐데 여전히 군사 정부가 들어서면서 철저히 지워 나가고 은폐하기 시작했던 거죠. 은폐하고 은폐했던 거고. 언론 통제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80년에는 군사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5.18이라는 워낙 큰 이슈 그리고 그 이후에 내내 군사 정부 과정에서도 이 5.18 책임자 처벌이라는 이제 그쪽에 집중됐지 부마 항쟁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여건조차도 없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부마 항쟁을 언급하는 자체가 굉장히 좀 금기시되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그게 2000년대 중반까지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이 진상조사에도 많이 이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허진수 의원님,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우선 그 조사 권한이 법으로 정해진 조사 권한이 아주 미미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조사해야 될 사람들을 조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두환
같은 경우가 18일 날 부산에 와서 시 진압을 지휘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그때부터 그 진압 자체가 과격해집니다. 그래서 마산 사람들은 아주 과격한 진압을 당했죠. 예. 그렇다면 전두환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조사 안 받겠다 하면 조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주처럼 동행명령권, 강제 그 동행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좀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 조사원도 강주 같은 경우에는 수십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마 같은 경우는 조사원이 단 2명 정도, 거기서 뭐 1명 정도 더 보통 한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너무 조사원도 적고요. 예산도 부족하고요. 기간도 짧고요. 예. 강주 같은 경우는 30년 전인데 지금 1990년부터 그 법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도 덜 됐다고 또 조사해야 된다고 특별을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마는 이제 겨우 5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그 조사도 연장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제대로 그 조사가 되지 않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유치준 씨가 사망자로 공식 인정이 됐습니다. 허 의원님, 네. 유치준 씨뿐만이 아니라 사망자가 더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마산에서도 최소한 1명 이상 더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 부산에서도 2명 내지 4명 정도가 있는 걸로, 또 행방불명자가 1명 정도 있는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한 5, 6명 그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올해 말로 활동이 공식적으로는 종료가 됩니다. 활동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 자세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당연히 연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이 2013년에 만들어져 가지고요. 진상조사위원들도 대통령이 위촉하게 돼 있는데 그때 대통령이 박근혜였습니다. 예. 그래 박근혜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들이 조사 의지도 없었고요. 조사할 생각도 없었고요. 예. 그래서 거진 한 3년을 그냥 까먹었습니다. 그냥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시작한 한 1년 정도. 예. 그런데도 10분의 1도 조사를 못했습니다. 5년 동안 지금 진행이 됐는데도. 예. 그래서 이제 이 법도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장이 돼서 제대로 좀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부마항쟁 조사는. 그래서 새로운 법 아래서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인력도 확보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실제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16일을 통해서 아마 대통령이 오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10월 16일 이제 부마 민주항쟁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고 처음으로 정부 주관으로 이제 기념식이 열립니다. 장현 기자, 소개를 해주시죠. 네. 10월 16일이고요. 그 창원에서 열립니다. 좀 더 예. 구체적으로는 마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10월 16일 지정된 게 지난달이죠. 9월 17일 그 국무회의에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게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네. 부마 항쟁이 일어난 지 40년 만의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올해 이 기념일 행사는 이제 정부 주관으로 열리게 됩니다. 예. 뭐 3.15라든지 4.19 혁명, 5.18, 뭐 광주 민주화 운동, 60 항쟁까지 모두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는데 사실 뒤늦게 지정된 감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점은 10월 16일은 부산에서 항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10월 16일이 지정됐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에서는 18일을 뭔가 좀 기념을 해야 될 텐데라고 해서 보완책을 마련한 게 국가기념일 기념식이 올해는 뭐 다행히 창원에서 열리지만 네. 예컨대 이제 뭐 해마다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18일 부산에서 열릴 경우에는 16일 부산에서 열릴 경우에는 18일은 창원시 따로 이제 기념식을 마련하는 이 조례안이 이렇게 마련되는 상태고요. 예. 9월 17일 그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던 날 그날 저는 마산 무악산에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유치준 씨 사망자로 이제 유치준 씨 묘가 있는 곳을 그 아들 유승국 씨와 함께 이제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그 기념일로 지정됐다는 뭐 소식을 또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마산에서 국가 기념일 첫
기념식이 열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허 의원님,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정부 주관으로 이 기념식이 열리는데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 문재인 정부에 그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국가기념, 이거는 국가기념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정부가 부마항쟁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헌법을 개정할 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 예.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꼭 그 관철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 선생님, 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셨고 또 개인적으로 정말 힘든 기억들을 꺼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마 항쟁 때문에 여러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참 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 말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마 민주 항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 부마 민주 항쟁이 재조명받기 시작한 건 올해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고 또 올해가 4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과제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마 민주항쟁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예. 우선은 부마항쟁이 재조명돼야 됩니다. 그 민중적인 시각에서 많은 대규모 시민이 네. 참여한 시민항쟁이었다는데 우선은 그 초점을 맞추고요. 네.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그 하청, 기청 민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항쟁이 이루어진다. 그 당시에 또 노동자들이 YH 여공들이 시민당사에 들어가서 외쳤던 소리가 뭐냐면 배고파면 못 살겠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우리 하청민들은 그 어쨌든 좀 생활 자체가 그 어렵고 그 자기 노동력을 그대로 그 보상받지 못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마항쟁에 참여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하청민들의 목소리는 뭐였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같이 먹고 살자.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좀 같이 먹고 살자라고 하는 그런 애침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독재타도 유신철폐라고 하는 그 구호 뒤에는 그 많은 민중들의 그런 목소리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 그 눈빛에서 나는 그걸 볼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민주주의를 좀 더 그들이 원했던 부마항쟁 당시 민중들이 원했던 민주주의, 그 경제민주화라고 할까요? 하여튼 민주주의가 좀 정착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러한 아픔이나 시대사항을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를 10월 16일에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 민주항쟁. 앞으로 많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 명예회복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도 뒤따라야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후대에 길이 전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